월요일날 녹화해서 수요일 올라가고, 수요일 녹화해서 금요일 올라가고, 토요일날 녹화해서 월요일 올라가고, 월요일 녹화해서 수요일 올라가고, 수요일 녹화해서 금요일 올라가고, 토요일 녹화해서 월요일 올라가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 특집 편성에 가능하면 모든 험지, 모든 주목해야 될 지역구들, 그리고 꼭 당선시켜야 할 후보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지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설득과 납득도 될 뿐만 아니라 그냥 후보 아니라 정당만 보고 찍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 누구인지 알면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훌륭한 후보들이 많아요.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리겠고, 월, 수, 금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시간 항상 10시 똑같아요. 각하 3번 배웅할 방송 코로나 대응으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107회 시작하겠습니다. 컷! 자, 다시 다스베이다 제 107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총선 특집 편성을 해서 녹화하는 동안 올라갈 겁니다. 수요일. 그리고 원래 이번 주는 2번만 녹화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주 월, 수, 토 녹화하고 업데이트는 수, 금, 월 업데이트가 되고 다음 주도 월, 수, 토 녹화해서 선거 마지막 주 월요일이 6번째 특집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거 후에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브리핑. 선거는 어떻게 이기느냐? 간절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선거가 아니에요. 보수 매체 여론조사에서만 김부겸 후보가 오히려 높게 나옵니다. 이게 동아일보가 낸 거예요. 김부겸 후보가 이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주영 후보가 이렇게 앞서가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일당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논리가 필요한 분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좋아진 기분은 4년 동안의 피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2년 동안 문재인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지지자들의 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는 오로지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한 걸로만, 그래서 간절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기분이나 그렇단 논리가 선거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한 선거의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압도적 승리 전망 180석. 왜 깨졌어요? 승리 선언을 너무 일찍 한 겁니다. 반면에 문재인, 안철수 문도 안 열어도 퇴짜 맞고 돌아오는 길이 찍힌 사진이에요. 종편에서도 매일매일, 심지어 호남에서도 매일매일 두드려 맞았죠. 지난 총선 때. 그래서 지지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했어요. 총선 전날 마지막 선거운동을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올라오다가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투표장에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 간절하게.
그 간절한 마음이 한 석 차이의 일당을 만들어서 4년 후인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무려 4년 전에 단 하루의 선택으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일당이라고. 그 4년 전에 단 한석으로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킨 거예요. 한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해야 하는 겁니다. 130 플러스 알파. 일당은 분명하니까. 비례는 알아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숫자 노름입니다. 일당이 되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비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시민당은 선거운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거 환경이 그래요. 누구나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지역구 후보들이 있죠. 시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전략이 지역구 의원들의 언론 노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언론 노출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열린당의 후보들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열린당의 후보들은 온라인에서부터 지상파까지 계속해 출연하는 건 그래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만 열린을 지지했지만 이제 선거 기간이 되니 비례에 대해서 일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노출도 많고 인지도가 있는 열린당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당 연상작용도 훨씬 강합니다. 지역구를 내는 민주당은 중도와 약한 보수까지 포괄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핵심 지지층만 공략할 수 있는 열린당은 메시지도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민주당이라는 논리가 훨씬 심플해요. 그래서 쉽게 열린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시민당의 필요는 설명도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열린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얼굴들은 시민당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고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도 낼 수 없고 시민당의 후보들은 셀럽이 아니라 주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비례가 더불어 시민당에 타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의 비례들은 전원 다 떨어집니다. 민장으로 복귀할 민주당의 비례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이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열린민주당 올라왔죠, 많이? 그거보다 훨씬 더 주목할 대목은 이 둘의 합이 민주당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번호, 하나의 구호로 밴드웨건을 못 만드는 겁니다. 지지자들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해주지 않아요. 시민당이 사실상 민주당인 셈인데 왜? 비례 이야기를 꺼내면 분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이에 중대한 분열이 이미 일어나 구조화되고 있는데 시민당과 열린당의 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박근혜를 지지한다. 내가 박근혜를 더 지지한다. 로 외연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착시예요. 내가 열광하니 주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김영배 후보, 민주당 후보입니다.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 됐어요. 오늘. 왜? 경선 과정에서 졌던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고소고발했거든요. 선거는 그런 겁니다. 같은 당에 있는데 민명두 후보, 장경태 후보가 우세하다면 밀어주겠다고 공개 발언을 했는데 제가 1등을 하겠다는 게 방점이었다. 그 기준이 꼭 여론조사는 아니다. 두 후보가 완주하면 표심이 갈려 우리가 있지 않나. 실제 투표가 제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본다. 민명두 후보,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해서 민주당의 3선입니다. 선거가 되면 다 미치는 거예요. 거기 몰입하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안 보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큰 차이로 이기길 당연히 바라요.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걱정이 다 기후로 결론 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시민당에서 복귀하는 민주당 비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주말쯤에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당과 열린당의 지지율이 근접한 조사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비례가 한 명도 없어. 지역구에서 더할. 그래서 일당이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당장 일당을 놓치고 국회의장을 빼앗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 다음 열린당은 시민당과 합당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입니다. 어차피 일당이 안 됐는데. 그러면 교섭단체라도 2개 만드는 게 당연히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지지자들도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지지자들이 분당을 향해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밖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환호는 선거 끝나고 하는 거예요.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 5조 900억 금융 지원. 우리의 삶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서울시. 코로나 때문에 벚꽃놀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벚꽃 마카롱이 있으니까요. 국내산 우유 버터와 계란으로 만든 고급 간식, 단프롱의 특허 디자인으로 만든 벚꽃 마카롱. 집에서 안전하고 맛있게 벚꽃놀이를 즐겨보세요. 딴지마켓 인기 상품 단프롱 벚꽃 마카롱. 나는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버팀목, 마지막 저지선 역할을 한다고. 문재인이 가장 외곽선이고 거기가 저지선이에요. 문재인에게는 남은 2년이 끝인 거고 2번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를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당보다 중요한 기회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앞설 것이다라는 전망은 조금은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지난번 선거처럼 123대 122처럼 120대 의석으로 1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미래통합당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는 박시영 대표와 그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영입 인사 2번이에요. 박시영 대표가 이 2분을 꼭 소개해야 된다고. 김포갑에서 지금 뛰고 있는 김주영 후보님이십니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제26대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을 해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한국노총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민주당에 온 것 자체가 상당히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소속의 선별노조가 있는데 여기는 한국노총. 예, 사무국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에 와서 전략공천 받은 적은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상생 이런 가치를 민주노총 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든 장본인이고요. 지금은 평택을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거의 박빙 상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택을 김현정입니다. 자, 제 버전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제2금융권 노조를 이끌던 분이에요. 지지하면 카드 등급 올려줍니까? 예,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뭐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금융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우 조직인 이제 카드사라든지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지역의 농수축기업 등을 망라하는 사무직과 금융권 노동자로 구성된 산별연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8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아니, 민주노총은 자동적으로 정의당 쪽에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민주당에 영입 제안을 받아서 입당하는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예. 왜 민주당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정치를 통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은 똑같은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럽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은 수권정당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수권정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그 세력들 간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또 책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민노총이나 이런 곳에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노총에서 지지선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 운동을 쭉 해왔거든요. 민주노총의 산별연맹 위원장으로서도 계속 그런 주장들을 했었고 민주노총도 그런 가치들은 공감하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에서도 지지선언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 예. 뭐 노동자는 하나니까요. 자료를 좀 찾아보셨어요? 그냥 압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지역구를 띄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양대 노총으로부터 동시에 지지선을 끌어내는 것도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나 보다. 우리가 모른 채 끝나면 어떡하지? 그 매력을 오늘 일부러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노총의 위원장은 빨간띠 머리 이렇게 메고 나오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를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요. 저는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를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예. 마치고 이제 광주에서 저한테 광중 일자리 관련해서 자문역을 좀 맡아달라고 했었는데 광중 일자리? 노사정이 좀 꼬여 있었어요. 제가 그걸 푸는 역할을 했었는데 당에서 출마 요청이 있어서 고민 끝에 수락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에 와서 지역구 출마한 케이스도 처음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나 김경협 의원이라든지. 네. 전체 노총 위원장은 아니었죠. 한국 노총의 위원장으로
민주당 입당해서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건 최초잖아요. 그렇게 답해 주십시오. 영입된 분들은 비례를 원하기 마련이고 한국 노총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비례 압순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나 굳이 지역구로 가서 머리띠를 풀고 정치인이 되겠다.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제가 공동선대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대통령과 정책 연대를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제가 선거를 지금까지 13번을 했습니다. 이 노조 내에서 제가 13번 해서 했거든요. 몇 승 몇 패입니까? 11승 2패입니다. 직접 뛰는 선거가 더 맞다? 네, 황노총 위원장으로서 비례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후회는 없어요? 초기에는 사실은 조금 많이 그랬는데 역시 해보니까 이제 DNA가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발에 고무 타는 냄새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진짜로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오셨네요. 조금 좀 따랐어요. 여기 지금 벌써. 후보가 되신 이후 사서 신으신 거예요? 지금 2개 사서. 벌써? 예. 조깅하십니까? 무조건 걷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 부딪히는 분들이 또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라고 걸어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네가 왜 여기 왔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직하다. 열심히 해주라. 노조에서 선거를 뛰었을 때랑 이렇게 지역구 선거를 뛸 때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이 지역 선거는 정말 다양한 유권자들 있기도 하고. 전국민의 종류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처음에 황노총 위원장 했다 그러니까 머리에 뿔난 사람 온 거 아닌가. 뭐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또 말도 그냥 거칠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는데 만나본 결과 괜찮다. 믿고 우리가 같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들. 이분이 상주 과수원집 아들이에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전형적인 촌놈입니다. 제 손을 보시면은 아주 일 많이 한 것 같죠.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보면은 지금 이 전기불 꺼질 뻔 했었습니다. 한전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은 전기요금이 아마 지금보다 2~3배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광을 파셔야 돼요, 막. 네, 저는, 요금 폭등, 그 다음에 공급 불안정,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 이게 법이 통과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때 저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만나셨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또 우리 노동연대 식구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식사 있었죠. 말고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실 또 기차를 타고 갔는데 앞뒤 자리에 앉았었어요. 우연히? 네.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열심히 사실은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운동을 하셨고. 한국노총이 2012년 총선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정책 협약을 했죠. 예, 그렇죠. 민주당하고.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이 그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과거에 정의당이 점유하던 공간 상당 부분을 굉장히 폭넓게 끌어안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걸 파셔야 돼요. 한전 내가 막았어 이런 거.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작년에 노선버스들 우정노조 그리고 택시 파업을 앞두고 정말 노사정 간에 긴장이 고조됐었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졸음으로 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버스 노조와 같이 나서서 중재하고 해서 풀어냈습니다. 우정노조도 해마다 20명 이상이 과로사, 돌연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서 일정 부분 인력을 좀 정원하고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셔야 돼요. 버스가 안전해진 건 나 때문이야. 예, 그리고 택시도 이게 이 커플 문제 은퇴하고 이분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샀는데 그분들이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재적 역할들도 했다는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가 택시 기사이면 손 들어봐요. 내가 아버지를 살렸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이나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 카드는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같이 사는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서 시민들이 같이 사는 운동,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카드 수수료 누가 내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확 들어주세요. 몇 가지 좀 한꺼번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노조 선거 11번 했는데 저는 다 전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잠깐 좀 얘기하면 일단 과 후배입니다. 예, 과 후배고 2012년 대선 때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정치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선거 캠프에 들어갔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2년도에 지금 경산호의 위원장하고 계시는 문성현 선배님하고 친한데 문성현 선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친구세요. 노동운동 하면서 6번이나 구속되고 그때 구속됐을 때 모든 변론을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012년 대선 때 그 문성현 선배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 문재인을 도와주고 싶다. 거창에서 이제 정계영 은퇴하시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랑 이제 여의도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네. 소위 말하는 독대를 한 거죠. 나는 독대, 그때 윤건영 후보가 네. 그 비서실장으로 옆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김주영 후보는 같은 기차에서 앞칸에 탔을 뿐이지만 난 독대를 했다. 바로 옆에. 독대야 숱하게 해한 부분이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경쟁이 시작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시작됐어. 그래서 시민 캠프에 들어갔죠. 제가 직책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선 캠프 들어오면 막 직책을 많이 받아서 공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직책을 준다 해도 안 된다. 안 받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만 등록해서 했구나. 그때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빨리 출마할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좀 더 해도 되겠습니다. 예, 더 계속 하세요. 예. 왜냐면 지금 김주영 후보는 지지율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절박합니다 지금 김현정 후보는 아슬아슬해 지금. 많이 팔아야 돼. 우리 김주영 후보님께서 한국노총 위원장 하시면서 많은 노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되게 합리적인 노동운동가로 되게 저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예, 근데 저는 노동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분투 재단을 제가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대출금리? 예, 대출금리 2%까지 인하해주는. 대출 이자가 떨어진 게 나 때문이다. 2%입니다, 2%. 2%? 예. 그리고 배달 노동자 있죠. 요새 플랫폼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죠? 네. 60만 명의 막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기는데 되게 난폭하고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자차 수리비가 보험을 안 들어줘요. 라이더 유니언 배달 노동자들의 법제도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거를 자차 수리비를 저희가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설립필증을 내줘서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이제 설립하게 됐죠. 남동생이 혹시 배달해? 또 없습니까? 카드 관련해서도 아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게 뭡니까?
그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중소 일반 가맹점 그렇죠.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정책 발표했었잖아요. 대단한 정책 발표죠. 예, 그때 한상 총련 등 그 가맹점 그렇죠. 대표자들이 막 농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맹 수수료 인하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플랜카드 들고. 예. 그때 카드 노조가 저희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면 1조 4천억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절대 하고 싶지 않죠. 카드 업종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막 집회 같은 걸 하게 됐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대표들하고 이제 카드 노조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카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내 회사가 불안정해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중재자로 나서서 네. 한상총련 대표하고 네. 그 카드 업종 대표로 같이 만나서 네. 이 중소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해도 되거든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 업종 노조가. 다만 재벌 가맹점 있죠. 네. 그 재벌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안전히 수포 갑질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가맹 수수료가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올리고 딴 데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 자영업자 대표들하고 카드 업종이 합의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입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쪽은 박빙이고 이쪽은 좀 여유가 있어요. 평택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희 지금 절박합니다. 예. 절박합니다. 우리 저 형님은 지금 넉넉하십니다. 예. 주한미군 얘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요? 주한미군이 2004년도에 평택으로 이전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되면서 평택 그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계기들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한 측면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깔아놓은 그 인프라를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제가 그 평택의 국회의원이 돼서 다 이렇게 완성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평택에 사실 주한미군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노총 위원장 때 열심히 도왔었는데, 자, 두 분 각자 유튜브 TV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TV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 TV까지 할 이유가 없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김현정 후보께서는 절박하잖아요. 예, 근데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명도. 자, 이번에는 구독을 해주는 걸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별로 안 어렵잖아. 김현정의 상생 TV입니다. 예. 꼭 좀 주변에 박빙승부를 하고 있는 김현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한 10명씩만 좀 이렇게 좀. 오, 야, 한 표 확보. 다른 지역에서도 가입해서 응원해주고, 그 지역에 지인이 있으면 링크 보내주고, 선거운동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넉넉한 김주영 후보는 그런 거 안 한다. 자, 박시영 대표님, 하신 말씀 없어요? 더불어시민당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이 상승하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당선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양 정당이 윈윈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무당파나 타 정당 지지층을 흡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믿질 않아.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지자만 나눠 먹는 거고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16번부터 한 18번 더불어시민당 될 거다. 대략 그렇게 예상들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12번, 13번 이런 선까지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왔어요, 거의. 예, 최근 흐름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좀 하락 추세고요. 열린민주당은 올라가는데 결국 총합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파이가 줄어드는 총합이 그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는 커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두 개의 합이 민정을 넘어선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논리를 개발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떼놓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한 분만 만약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지 않을까요? 본인은 여유가 있으시죠? 굉장히 긴장하고 저도 네. 뛰고 있습니다. 자, 여유가 거의 없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유가. 아니요. 저요? 예. 예, 아예 없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 정도 발표돼서 정말 박빙이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쭈르륵 떠모실 거거든요. 예. 그때 김주영 후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김현정 후보는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죠? 아니요, 나와야죠. 본인이 그때 나오면 지지율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길 바랍니다. 센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조금 이야기하고 안 갔어야 돼요! 되는데, 아이, 광을 팔아야 될 다음 후보들이 또 있거든요. 자, 이제 안 가시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